안녕하세요. 나눔가치투자TV 주간 핫이슈의 정예지입니다. 우리 나눔가치투자TV 주간 핫이슈에서는요, 한 주간의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모아서 심층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가치투자TV에서는요, 다양한 주식 및 경제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하실 김정철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핫이슈 오랜만에 하네요. 주간 핫이슈 오랜만에 하는 이유가 원래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다른 TV 방송하느라 바빠요. 네.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같이 못하는 바람에 계속 주간 핫이슈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가 이번엔 꼭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고, 이번에 미국에서 5월 4일 FOMC 회의 때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50% 50bp를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빅스텝. 네. 원래는 25bp 0.25%를 인상해야 되는데 이게 빅스텝으로 2배 정도를 올리는 거니까 그게 빅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금리. 네.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미국채 10년물이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냥 자동적으로 지수가 떨어져요. 미국 간밤에 미 증시도 오늘이 지금 4월 19일인데 간밤 미 증시도 미 국고채 금리 올라가니까 네. 기술주도 좀 밀리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금리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금리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FOMC에는 어떤 예상을 하는지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맞는지 네. 거기에 대해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내용 좀 길어요. 네. 그래서 한 두세 번에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잘라서 입으로 넘어갈 거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기다리셨다가 뒤에 네. 내용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례대로 한번 먼저 금리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금리 하면 금리가 뭡니까? 금리요? 시중 금리 이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네. 뭔가 대가가 필요하겠죠. 네, 제가 네. 정혜지 씨한테 남편한테 한 1억만 빌려줘. 정혜지 씨가 그냥 빌려줄 건가요? 아니요. 네, 뭔가 대가를 달라고 하겠죠. 네. 네, 앞으로 너가 노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너가 또 이자를 얼마 주든지 그래야 돈을 주겠죠. 저한테 빌려주겠죠. 네. 자, 금리는 이제 돈을 빌린 대가입니다. 돈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GDP 물가 상승률이 연동되어 움직이는데 주로 금리가 한 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한 나라의 GDP, 네.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물가 상승률, 네. 그 다음에 금리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네. 경제 성장 높아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게 되고 돈 많이 버니까 막 어딘가 쓰겠죠. 네. 돈을 막 쓰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GDP와 물가 상승률 금리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최근에는 이게 경제 성장률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네. 물가만 엄청 올라가고 네.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별로 안 좋은 상황. 이걸 뭐라 그러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은 별로 안 좋은데 네. 금리는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건데 보통 이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네.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지고 RP 채권을 발행해요. 그 채권을 사가면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테 돈을 땡겨요. 한국은행한테 네. 그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고 한국 시중은행이 그걸 빌려서 돈을 갖고 있죠. 네.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정현 씨가 나 대출 받을게요 오면 네.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금리를 더 주셔야 돼요. 그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좀 안 받겠죠. 그쵸. 예, 근데 예금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정현 씨가 돈이 한 10억 생겨가지고 네. 예, 10억 생겨 돈을 예금하러 갔어요. 네. 가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예금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쵸. 예전 같았으면 금리 예를 들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네. 정현 씨 일본은행 가서 제 예금할게요. 일본은행에서는
보관료를 따로 주셔야 된다. 그럼 돈 맡기겠어요, 거기다? 아니요. 안 맡기겠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얘기하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은행에 돈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는 돈이 나가려는 수요는 적어지는 거고. 네. 그럼 시장에 돈이 풀리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돈이 적어진다. 그러면 가치는 높아. 올라가고 네. 돈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장에 막 깔려있는 여러 유동성 자금들이 결국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을 잡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결국은 금리 올린다는 게 네. 한마디로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 쓰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근데 지금 경제도 안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한다라는 건 무슨 일이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금리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 올려야 되는데 네. 현재 상황은 GDP하고 물가 상승률이 전혀 연동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물류가 적체되고 있어요 지금. 물류 적체 현상 때문에 자꾸 비용이 올라가고 비용 단가가 올라가니까 자꾸 그 단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곡물가, 지금 곡물가가 사상 최고를 찍었거든요. 맞아. 미래에셋 옥수수 ETF 상품이 있는데 네. 오늘 신고가를 또 찍었었거든요. 예, 제가 2만 원대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게 지금 39,950원이에요. 더블 갔어요 지금 더블. 단 2달 만에. 예, 물가가 올라가면 수익을 네. 낼 수 있다라는 얘기 잠깐 드리면서 곡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고 요즘에 네. 요즘에 음식료 업종들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게 수입하니까 결국 네. 판가도 결국 소비자 물가를 올릴 거다. 얘네들은 팔 때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지 그걸 잡을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는 결국 주식을 해야 되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 금리와 환율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네. 결론은. 환율을 알아야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완전히 무슨 연일 매도하고 있어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나요? 샀는데 네. 찔끔 샀어요. 찔끔. 정말 티도 안 나게. 네. 티도 안 나게 찔끔 샀는데 지금 연일 외국인 투자 매도한 이유가 바로 이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떠냐? 5월에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FOMC 회의가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FOMC, 그러니까 미 연준인데 미 네. 연준에서 하는 금리 결정 회의를 FOMC 회의라고 해요. 예,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때 이제 금리를 지난번 FOMC 때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다시 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를 한번 올리고 이번에는 약 빅스텝 50bp. 여러분 1bp당 1베이시스 포인트를 줄여서 bp라고 하는데 1bp당 0.01%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연준 금리가 현재 0.25에서 0.50%인데 여기서 추가로 FOMC에서 0.50을 올려버린다면 0.75에서 1%의 금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금리가 올리게 된다면 빅스텝을 올리게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현재 FOMC, 지난번 FOMC 때 네. 15명의 미 연준 의원들 중에 7명이 200bp 이상 금리를 올려야 된다. 와. 예. 올해 내로 네. 어떻게든. 네. 남은 회의가 6번이에요. 네. 한 번은 무조건 50bp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명은 225bp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2.5에서 2.75까지 가는 중립금리. 여기서 말하는 중립금리는 바로 뭐냐면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예요. 미 국채 10년물이 지금 2.8%가 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대부분 타겟 금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 연준에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최소 2번은 빅스텝을 해야 된다. 올해 내로.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냐 덜 하느냐 요게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서 네.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이 돼버리면 네. 당연히 미국이 조금 더 안전하다 느끼죠. 달러가 더 안전하다 느끼니까. 네. 우리나라에 누가 예금하겠습니까? 돈 다 빼가지고 그냥 미국에다 넣어버리지. 어차피 금리가 이쪽이 더 주는데. 그쵸. 예, 금리를 신흥국이면 금리를 좀 더 줘서라도 좀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요. 더 높기는. 더 높은데 미국이 이렇게 빅스텝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필요가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3월 FMC 다 플롯이라고 이게 미 연준 위원들이 금리가 좋은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점도표를 찍는 거예요. 점으로 찍는 거 이걸 점도표라고 네네. 하고 다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3년 보면은 2.75%, 2.75%까지는 가는 거죠. 네, 그 3.5회 정도 보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6회인데, 그러니까 3월에 FMC 딱 끝내놓고 나머지 6번 다 올린다고 쳐도 총 7번 올린다고 치고 올해 7회인데 네. 1.85%까지 올린다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내년까지 하면은 내년에 한 3번 정도 더 올리면 2.75%까지 간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금리를 단순히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미 연준이 원래 금리를 엄청나게 어떻게 했냐면 낮춘 다음에 낮춰도 시장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코로나 때 지수가 급락하니까 미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그냥 한꺼번에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이제 시장에다 돈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채권을 내가 사서 네. 돈으로 시장에다 줘요. 그럼 시장에 돈이 돌겠죠. 네. 근데 시장에 부실 채권 같은 거 사버리는 거야. 미 연준에서는 대놓고. 그것까지 겨우 해가지고 이걸 들어 올렸단 말이야. 네. 이렇게까지 들어 올렸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미 연준이 너무 넉넉고 있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부랴부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양적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양적 완화한 걸 양적 축소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양적 축소고 뭐고 간에 그냥 일단 너무 급하니까 금리부터 올리는 거예요. 양적 축소 다 안 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5월 FMC에서 구체화될 전망인데 네. 기존 예상대로 가면 월간 1,000억 달러, 국고채 연 600억 달러 MBS 이게 부동산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정현지 씨가 부동산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네. 그 은행이 그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 채권을 은행은 갖고 있지 않아요. 다 현금으로 유동화시켜버려요, 전부 다. 그건 이제 MBS 채권들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한 400억 달러 해가지고 약 1,000억 달러를 축소할 예정이에요, 월간 계속. 그러면 원래 대차대조표 적정 수준이 GDP 대비 20%인 걸 감안하면은 QT, 양적 축소를 QT라고 하는데 QT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계속 강할 거다. 계속 강할 건데 네. 다른 통화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속도가 달러화 대비 계속 약세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받쳐줘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사실 경제 성장률이 좋지는 못해요. 네. 무작정 금리를 올리기 힘든데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다가는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거기 나라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나라들이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대표적인 옛날에 브라질 해와라 폭락할 때 들어올 땐 순차적으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한 번에 나가요. 나갈 때 시그널이 똑같기 때문에 네. 터키 같은 경우도 항상 리어 폭락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도 금리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렸어요. 이거 올린 게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금융통화위원회에 위원장이 없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이미 퇴임하셨어요. 네. 한국은행 총재님 퇴임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뽑았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뽑으려고 했겠죠. 근데 차기 정부를 위해서 남겨놨어요. 차기 정부에서 뽑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차기 정부의 의도를 좀 감안해서 뽑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반대당이 됐죠. 윤석열 당선자가 돼버린 바람에 네. 그냥 문재인 정부에 뽑아버렸어요. 근데 뽑아버렸는데 이창용 후보자가 지금 이제 있는데 이창용 후보자가 뒤늦게 뽑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청문회 인사청문회 아직 오늘 했겠네요. 5월 19일 날 4월 19일 날 인사청문회 하니까 네. 이 청문회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임명이 되겠죠. 네. 근데 이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총재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총재님 없이 금융통화위원회 했는데 거기서 금리 올려버린 거예요. 물론 총재님이 모든 걸 다 장악하지는 않습니다. 네. 위원들을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하는 건데 투표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여당 곧 여당 될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창용 후보자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불만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 스타일이. 네. 이창용 후보자가 약간 비둘기파적이에요. 원래 비둘기파적인 분인데 근데도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거는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금리 올려야 된다. 네.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음. 원래 이분이 약간 비둘기파적이라서 음. 금리가 우리나라가 낮아도 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똑같이 올릴 필요는 없다. 미국이 금리가 역전이 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발언을 하면서 네. 비둘기파예요. 지금 차기 정부랑 이런 분들 이창용 후보자 좋아해야 돼요, 되게. 왜 정부 여당 왜 좋아하냐면 비둘기파를 왜 좋아하냐면 자꾸 시장이 돈을 풀어놔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퇴임했을 때 이 네. 정부 때 경제 성장률 몇 프로 이게 다 나중에 다 남아요. 다 남는데 그러려면 경제 성장을 좋으려면 일단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금리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정부들이. 네.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 때 금리 올리는 거 좀 바랬죠. 왜냐면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금리가 올라가야 부동산 가격 잡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결론은 현재 이창용 후보자가 될 겁니다.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또 초엘리트예요. 또 서울대에 나오셨고 네. 하버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음. 반론의 여지가 없는 네. 경력상으로 봐도.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국내 통합 표시자산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계속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쵸. 계속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와 환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무슨 사실을 의미하느냐.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주가가. 근데 이게 어느 한계에 좀 오면은 어느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금리가 다시 이제 외국인 투자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어떤 한계냐? 미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끝나는 시점. 미 연준이 아까 뭐라 했어요? 뭘 보고 금리를 목표 타겟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10년. 미 국고채 10년. 미국 10년. 그러니까 미 국고채 10년물이 시장 금리가 안 올라야 돼요. 안 오르면 거기서 미 연준이 거기까지만 목표를 해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그 미국 국고채 10년물을 보시고 환율을 좀 판단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 국고채 10년물이 지금 2.8% 내에서 멈춰 있어요. 네. 그러면 내년까지 아무리 해도 2.8%까지 밖에 안 올릴 거라는 거예요. 최대 한계가. 최대 한계가. 그러면은 이미 한계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시장이 미리 선반영하니까 주시장 미리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오를 거 반영하고 있다가 거기까지 딱 한계가 정해졌다. 그러면 외국 투자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수 투자 전략을 보실 때는 미국 국채 10년물을 좀 보셔라.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 연준 금리 전망하고 QT 양적 축소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증시 상황이 계속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세워져 있죠 미 연준이.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올해 빅스텝 2번 더 해, 한 번 더 할 거야. 이거 한 번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 밀리고 그런 거예요. 또 양적 축소를 예를 들어서 더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다 악재인 거죠. 시장이 밀리는 악재. 근데 양적 축소를 예를 들어서 좀 덜 하겠다 그러면 호재인 거고. 예, 금리 전망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제 성장이 너무 떨어지니까 금리를 빅스텝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금씩만 올리자라고 하면 또 이게 호재가 돼서 들어오는 거고. 원래는 시청자 여러분 원래 이제 뒤에 내용이 있는데 원래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주가가 원래 올라요. 원래 오르는데 지금 왜 떨어지니까요? 금리가 계속 인상하게 되니까 지수가 많이 밀리게 되면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현금화를 올라-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원래는 금리가 오를 때는 지수가 계속 올라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 인상기 때 보시면 주가지수 계속 오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네. 그때는 약간 건전한 물가 상승이 있었어요. 수요가 많아가지고 네. 수요가 폭발해. 지금은 물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 물류 적체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못 받쳐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밀린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금리와 환율 같은 경우 이제 금리 내용을 좀 보실 때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5월 FMC 회의 때 미 5월 연준이 4일이죠. 예, 네. 5월 4일 날 미 연준이 금리를 빅스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네.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했어요. 그럼 할 확률이 높네요.
왜 뉴질랜드가 했다 그래서 왜 그걸 확률이 높을까요? 뉴질랜드 통화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뉴질랜드 좋은데 되게 좋아요. 네. 네, 뉴질랜드 달러였어요. 호주는 호주 달러가요? 호주 달러 쓰죠. 네. 캐나다는 달러? 캐나다 달러 쓰죠. 그러니까 각자 달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각자 자국 통화가 또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달러화와 연동이 돼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대부분 미 연준하고 뉴질랜드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홍콩 중앙은행까지는 홍콩은 지금 완전히 중국 넘어가서 이제 빼놓고 나머지들은 자기들끼리 좀 미리 사인을 주고 받아요. 네, 사인을 주고 받아요. 왜냐하면 뉴질랜드 달러는 미국 달러의 몇 배 이렇게 다 정해놓거든요, 비율을. 근데 그게 바뀌면 자기들끼리 다 사인 주고 받기 때문에 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이미 50bp 올려버렸으면 끝났죠 뭐. 그리고 5월 3일날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합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과연 얼마나 금리를 올리는지 딱 보면 네. FOMC 때 얼마 올리겠구나. 답이 나오죠. 자, 그리고 현재 90%가 넘는 확률, 배드워치에서 이걸 확률로 정해놓는 게 있는데 네. 이 90%가 넘는 확률로 50bp 인상 확률이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90% 확률로 지금 50bp가 인상될 거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환율을 좀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국고채 환율하고 과연 이게 역전이 되는지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바뀌는지 그거 보면서 지수 코스피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지수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좀 편하다. 삼성전자 주가 왜 안 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가 가야 가죠. 그쵸. 예. 근데 코스피 지수가 자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팔고 있는데 뭐 환율 때문에 팔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금리하고 환율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장줄 해야 되냐 가치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 어떨 때 벌어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주간 핫 이슈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미국에 있을 FOMC 회의에서 5월 4일에 빅스텝을 하느냐 마느냐가 또 금리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거와 이제 앞으로 다음 편에서는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할 때 우리가 성장주를 해야 되는지 가치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은 댓글로 많이 올려주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더보기에 있는 참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추가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라고 나눔가치 투자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